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좀 보고 가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4대 18%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모른다, 응답하지 않겠다가 더 많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전국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그를 앞두고 저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김관옥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적합하다가 34%, 그래서 부적합의 16% 높다는 거는 뭐 김부겸 후보자에게는 좀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48%가 무응답, 답변을 거절하는 그런 장면은 개인이 어떤 적합하지 않다 또는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것보다는 정권 말기가 되면 일단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을 유보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권의 말기에 들어가서의 어떤 총리 후보자들의 적합도를 보면 낮게 나타나고 오히려 초반부에 이제 이 총리 후보자 지명되신 분들은 적합도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거는 정권에 대한 어떤 희망이 같이 이제 그 안에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온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TK 지역과 호남 지역이 사실상 46%인가 45%로 굉장히 높게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TK 지역과 호남 지역이 유사한 어떤 수준에서 이 뭔가 지지율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정치에서는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상황들이.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런 어떤 이례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청문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판단하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보다 민심이 좀 더 정확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나 이철희 정무수의 기용을 놓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다른 소리를 냈으니까 저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싫은 소리, 그러니까 민심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은 최소한 있는 거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직전에 어쨌든 안전행보 장관 한 것, 그럼 이런 걸 볼 때는 아직은 하는 거 봐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48%의 당의 민심이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정치평론하는 쪽에 그런 확대 해석과 달리 민심은 오히려 냉정하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민주당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큰 관심을 지금 끌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 뭐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들만의 잔치다.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막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세 분이 조금 뭐 이렇게 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호응을 얻을 만큼, 끌어낼 만큼의 어떤 대중성이 지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첫째 조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세 분이 서로 간의 차별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어떤 경론이랄까, 이슈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어오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고 개파가 속했느니 안 속했느니 뭐 이런 굉장히 구태의연한 국민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덜 가는 이슈 갖고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해도 대선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사실상 뭐 대선 관리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다 대선 후보들에게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당의 어떤 전대가 벌어진다고 해도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아주 극한으로 끌어모으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주목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 세 명의 후보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서 계속 이 전 당원들의 당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 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번에는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좀 그쪽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거 이제 그 동교동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케팅, DJ 마케팅이라는 또 명명을 하던데 그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건 어떻게 보면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거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모든 당권 후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든지 뭐 업적을 개선하겠다든지 문재인의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그런 국민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본질이 뭐냐,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뭐냐 이런 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진 것 같은데 교수님도 말씀하셨으면 제 3자가 이제 지켜볼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선거 직후에 보선 패배 직후에 나왔던 이른바 뭐 친문 이선 후퇴론이라든지 친문 책임론 이런 게 초기에 진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쇄신론이 압도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한계에 지워진 안에서의 당권 싸움이다.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선들로 다른 이야기 했다가 뭐 배은망덕, 너 당신은 누구 덕분에 배지 달았는 줄 알았냐 이런 거라든지 뭐 초선 오적에 대한 공격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워낙 이 비율이 다른 당보다 높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DJ 마케팅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효과도 예상될 수가 있거든요. 재보선의 결과로 본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게 강성 지지자들의 어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뭐 지금 우원식 의원도 개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피하는. 네. 오히려 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가 자유롭다, 다시 개파로.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유리한 입장을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왜 DJ를 얘기하느냐?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사실 정신적 지주라 그러면은 거의 비토권 없이 그러니까 거부권 없이 전반적으로 이 DJ가 갖는 어떤 정신적 지주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파 싸움을 여기서 계속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민주진영의 단결을 얘기하려면 예. DJ를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예. DJ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부터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조영 원내대표부터 초선의 김웅 의원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국민의힘은 유심히 봐야 될 게 첫째는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졌어요. 4월 30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지금은 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유호동 의원, 김태흠 의원인데 이어서 아마 김기현 아니면 권성동 의원 둘 중에 세가 많다는 게 의원들이 뽑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 둘 중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4월 30일 날 뽑히는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대표 권한 대행이 돼서. 그럼 여기서 전당대 날짜, 대표를 뽑는 전당대 날짜를 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지도부가 나오면은 국민의 지금 지체되어 있는 국민의 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 경선에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지역과 연배. 지역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영남권 후보냐 아니냐. 대표가. 두 번째는 그 연배라 하면 초선의 어떤 젊은 층이냐 예. 아니면은 그 다선 의원들 구도냐 이렇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영남이 압도적 우위고 또 연배들도 많단 말이에요. 다만 초선이 지금 많은 게 56명이나 된다고요. 102명 중에 절반 넘기 때문에 초선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유심히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고 결정적 변수는 결국은 주호영 현 원내대표 대표 권한 대행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할 거냐. 여기에 만약에 영남 후보론이
부각된다면 예. 아니다. 수도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투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될 테고 나경원은 이제 대중적 인지도나 당내 기반은 탄탄한 편이니까 그 둘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선은 또 그쪽으로 많이 모아지겠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있고 이런 구도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보궐선거에서요. 국민의힘은 이전의 선거와는 사뭇 다르게 2030 젊은 층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탄핵 부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면론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젊은 층이 좀 외면하고 이러려고 찍어줬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역주행하는 거 아니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소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지금 뭐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재보선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예. 현 정부를 좀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표를 줬는데 예. 지금 다시 야당에게 표가 가니까 야당이 승리에 취해서 이게 과거의 잘못도 이제 되돌리려도 원래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특히나 2030 세대의 여론은 사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60% 이상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승리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지지 세력인 2030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예.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대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 정당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도부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대구 경북에서 또다시 나와서 네. 그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당을 지속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당원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좀 지도부도 부담을 느꼈는지 선긋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탄핵 부정론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자는 그런 뭐 아주 일부 의원들의 뭐 쉽게 하면 친박 일부 의원들의 그냥 목소리일 뿐이죠. 그거는 탄핵 부정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거는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전혀 뭐 반응을 별로 없을 테고 오히려 사면론도 그거는 뭐 일정한 지금 뭐 선을 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야당에서 적어도 오세훈, 박영준 시장에 가서 이야기한 것으로 그전에 또한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이야기한 걸로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 전달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더 이상 야당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사면 해주십사로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선을 또 끊는 게 맞는 거고 당이라는 게 뭐 아시는 대로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의 중심축이 영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어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남기고 간 긍정적 유산 중에 하나가 적어도 중도와 수도권이 아니면 큰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선거 공식 포뮬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식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되니까 뭐 다음에 다시 지도부가 뽑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면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게 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지도부 공백 때문일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좀 살펴보면 서로를 향한 뭐 신경전과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도 계속되고요. 반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주도권 경쟁이라고 보는 분석도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흐름은 이런 거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뭐 어찌됐건 그 특정 이념과 특정 지역과 낡은 이념에 매몰되지 말라 그렇게 잡히지 말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근데 나가시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자극적인 은사가 당내를 자극했고 당내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양상인데 결국은 아시는 대로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은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든 같이 묶어서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게 본심이고 예.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래서 축이 바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 총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야권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막론하고 초선 의원들의 어떤 기존의 좀 중진 의원들의 주눅 들어있는 이런 게 아니고 좀 폐기, 결기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목소리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쇄신안들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움직임들 목소리 냈는데 결과 놓고 보니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 재보선 이후에나 사실은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전부터는 사실 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묵을 했거든요. 81명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는 굉장히 묻혀 있다가 이제 재보선 결과 참패로 나오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지금이라도 초선 의원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쇄신의 어떤 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쇄신 안으로 지금 나온 것들이 뭐 당의 활력을 갖기 위해서 토론 문화를 만들자, 그다음에 당정청의 어떤 당의 주도권을 좀 더 가져가자, 뭐 등등의 것들인데 사실 핵심을 굉장히 좀 비켜간다, 뭐 그런 생각을 별로 지울 수가 없어요. 눈에 띄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보선에서 참패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부동산 문제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이어져서 내려오는 어떤 공정성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뭔가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할 때는 그냥 반성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많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실하면서 내가 이것을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진짜 반성을 했네라고 이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초선 의원들이 다시 한번 쇄신안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기를 좀 바랍니다. 예. 네, 국민의힘 초선들도 뭐 굵직한 이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세력화가 가능할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102명 가운데 56명이 초선인데 이들은 야당이어서도 여건이 좀 여당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권 안에서는 굉장히 아주 숨죽이고 초선들이 있었다면 야당에서는 그나마 당선된 직후부터 모임도 많이 하고 어차피 패자 입장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토론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눈에 띄는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네. 경제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라든지 또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몇 사람 눈에 띄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동질성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나아진 거예요. 여당에 비해서는 초선들 입장이.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른바 강성 지지자층들이 좀 어떻게 타겟이랄까 표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 태극기 뭐 강성 세력과는 거리를 약간 뒀던 게 오히려 야당 내 국민의힘 초선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힘은 세진 거고 이번에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하고 원내대표 분리 선출시킨 것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거라든지 또 초선 당대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적어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야당이 그 점에서 좀 나아 보인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안 8년 정도가 묵혀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이제 상임위 문턱 넘었고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뭐 처리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일단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인지 포함은 됐는데 또 의무는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 좀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실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몇 년을 지금 거쳐왔는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공직을 자신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했던 예들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국회에서도 벌써 몇 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선제적으로 좀 법제화해야 되는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의 비판을 뭐 받아도 진짜 뭐 말하기 굉장히 변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게 늦게나마 8년 만에 이렇게 통과된 건 정말 잘했다. 근데 저는 거기를 갸우뚱하는 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190만 명이나 되고 대상이 가족까지 치면 부인 뭐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치면 500, 600만 명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이 좀 첫째 먼저 들었고 예. 국회의원들 경우는 보니까 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민간부문 활동 내역 뭐 주식 이런 거 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라도 하나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좀 잘 돼서 적어도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얻은 정보로 사익 추구하는 것은 막아줬으면 그게 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